그래서 17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좀 자랑 한번 하면은 경쟁률 가장 높았죠. 최근 5년 중에. 그래서 20대 1 중에서 수석 합격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시니까 뭐였어요? 무역 실무 가장 높죠. 과락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1차에서도 어떻다? 1차에서도 무역 영어 쉽지 않다. 회계학은 관세사의 그 메인 필드가 아니니까 버린다 치더라도 관세사로서 무역을 알아야 하는데 무역 영어가 이만큼 높다라는 거는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거죠. 어려운 과목일수록 잘하는 사람 쫓아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잘 지도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무역 영어를 그럼 막상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역 영어든 무역 실무든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흐름 이론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무역 영어 하시게 되면은 기본서를 2권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상권을 가져가고요. 하권을 가져갈 건데요. 이 상권에서는 무역 이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흔히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의 준비,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 계약의 종료라고 커다랗게 4단계로 나눠서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 흐름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일단 계약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무역이 뭐니에 대한 이론 내용하고 이 계약에 있어서 어떤 계약 조항들이 있니? 그리고 그 이외에 무역 서신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첫 시간에 다 끝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 게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계약의 성립 절차다라고 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무역 영어 시험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거와 함께 배우게 되는 게 계약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될 내용 셀러와 바이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무역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를 국제적인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은 기본적으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건을 주고 바이어로부터 돈을 받는 게 무역인 거예요. 근데 그 셀러와 바이어가 국제적인 관계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서 불신이 가득해요. 이 불신이 가득한 자들에 대해 그러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요거 해 라고 통일적인 규칙을 만들어줌으로써 무역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대표적인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CISG가 되겠고요. 다른 것이 인코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성립 단계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 계약 조항들 각각의 의무들을 다루고 있는 큰 이 조약 2가지를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자, 계약을 성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만들어서 팔고 돈을 받는 절차가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였으면 굉장히 쉬워요. 언어도 같고 내 앞에 있고 바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나의 바이어가 미국에 있어요? 베트남에 있어요? 아니면 캐나다에 있어요? 그러면 쉽지 않아지죠. 미국의 제도를 모르고 미국의 언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 이행 절차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론과 수없이 많은 절차와 이것들을 규율하는 규칙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행은요, 크게 결제라고 해서 돈을 받는 그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운송이라고 해서 돈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물건 보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물건 들고 미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3자한테 의뢰를 해서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운송인 거고요. 운송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어때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은 전쟁 위험에 이 물건들이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보험이 생겨나죠. 그래서 요 3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 이행 절차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계약 종료 절차에서는 이제 물건 주고요. 돈 받았어요 하면 아름답게 끝나겠지만 세상 일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 물건을 왜 이런 걸 보내줬니? 너 돈을 왜 안 주니? 늦게 주니? 아니면 물건을 왜 부분만 줬니?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건 뭐다? 발생 자체가 아니라 해결하는 절차다라는 거죠.
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그 사이에서 CISG는 어떤 거고, 뭐 운송을 할 때 어떤 운송 방법이 있고, 운송 계약은 어떤 것이며, 보험 계약은 어떤 거고, 보험 약관은 어떤 것인지 등등을 우리 상권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무역에 대한 기본을 다지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고요. 이거와 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법규예요, 법규. 조약 혹은 규칙 등등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관세사 1차 시험 무역영어는 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까도 보셨지만 한 30문제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법규에 대한 내용이 무역영어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럼 어떤 게 나오나요? 다뤄보면은요. CISG 인코텀즈 이것도 무역영어 학원에 본문 다 실려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결제의 대표적인 UCP도 일종의 국제 법규가 되겠고요. UCP의 부록으로 EUCP가 있겠고, URC 부록으로 EURC가 있겠고, 운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헤이그, 함부르크, MT 조약, CMI, 몬트리올, 보험에서 미아, ICC, 그리고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뉴욕 협약 등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법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느냐? 이 법규 문제 중에 흔히 3대 조약이라고 해요. 3대. CISG, 인코텀즈, 그리고 UCP. 얘네만 공부하면은 한 50% 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꽈락을 넘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냐? 최근에 이 세 가지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50%가 채 안 되는 걸로 봤고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어떤 게 올라가느냐? 그동안 문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운송이라던가 보험 분야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도 몬트리올과 CMI라는 이 항공운송과 해상화물 운송장이라는 실무에선 많이 썼지만 우리 무역 실무 이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그런 협약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래도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해서 합격할 거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2차 무역 실무까지를 바라봐야 하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제 3대 협약뿐만 아니라 운송에 대한 개념과 간단한 이 규칙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틀을 잡아서 1차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에 가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틀을 잡아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과 법규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이에요, 반복. 여기서 반복이란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무역영어는 정말 반복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니까 난 영어라서 못하겠어, 버릴 거야. 무역영어는요, 실제 영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무역영어는 나왔던 문장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틀리게 낼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눈에 익혀놓으면은 어느 순간 영어를 보더라도 내 머릿속에 어느 순간 한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담아놓고 문제를 풀면서 규칙들을 암기를 하고 시험에 대비를 하는 그런 좀 순순을 거쳐주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회독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여기서 회독이 뭐냐?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보는 거예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면 1회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1차는 뭐 한 5, 6회독, 2차는 저도 한 10몇 회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독의 의미는 뭐냐?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봐서 다 아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법규를 알기 위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3번 회독을 해주셔야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도 문제 풀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공부해야죠. 그걸 알기 위해서 또 한 3번, 4번 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한 반복과 꾸준한 이 문제풀이를 통한 연습이 무역영어의 요 가장 정석이죠. 이 정석에서 조금 더, 정석은 정석이지만 조금 더 깊고 진하게 알음으로써 2차 무역 실무까지, 1차 무역 실무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무역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유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1차 이거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쯤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지 찾아보시면 좋아요.
찾아보시고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면은 내가 겁을 좀 덜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보지 않는 거에 대한 겁을 먹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쯤 보시고 아 이런 거 시험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더 집중도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무형영어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빈칸 채우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CISG 19조를 가져온 거고요. CISG 19조에서 어떤 이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이라던가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규정을 해놓은 것 중에 괄호를 이렇게 뽕뽕뽕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가야 할 영단어는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요런 이제 그냥 이 CISG 18조를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뭐 하나를 바꿔요. 이거를 뭐 not을 더 넣어준다거나 이거에서 뭐 오퍼러를 오퍼리로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장난을 치고 옳은 거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지 고르기라고 해서 어떤 문제에서 일부를 발췌를 하고 여기 중에 옳은 거 찾으시오. 이런 형의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뭐 요거는 아까 얘기 들었던 보험에서 미아를 일부 차용해서 갖고 왔네요. 하고 뭐 요런 형의 문제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건 UCP, 아까 결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UCP 조항 일부를 이렇게 붙여넣고 그 중에 옳은 거 찾아라, true 찾아라, 혹은 틀린 거 찾아라, false 찾아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들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 공부를 안 하면 끝장이다. 내가 단순 이론만 알아서는 혹은 단순 암기만 해서는 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형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일반 그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은 많이 봤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계약서 중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니? 라는 식으로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21년도, 22년도 이번 시험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상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사항에 대한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많이 활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같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약간 옛날 유형이긴 한데 뭐 이제 무역 서신에 쓰인 문장이다라고 해서 무역 서신에 안녕 난 누구야 이렇게 unpolite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역 서신에서 폴라이트하면서 클리어하면서 좀 컴팩트한 문장이 뭐가 있니? 이런 걸 찾아낸다거나 혹은 예쁘게 해석된 문장은 어떤 거니? 혹은 이 문장을 영작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보기 어려운데 과거 관세사 무형영어 시험을 보면은 이런 형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순서 맞추기 문제라고 해서 어떤 무역 서신이나 무역 큰 이런 글을 하나 주고 순서를 막 섞어놓고 순서를 맞추게 해요. 약간 토익 시험 같죠, 토익 시험. 그래서 요거는 21년도 문제예요. 생각보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22년도에도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3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한동안 안 내다가 올해 냈으니까 다음에 내긴 좀 그렇네? 그럼 다음에 낼까라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순서 맞추기 문제도 같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21년도에 나온 건데 이런 유형 때문에 점점 관세사 시험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아까 우리 선지 고르기, 기억, 니은 찾기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억, 니은 찾기 문제는 조금 수월합니다. 이 중에 뭐 니은 틀렸네? 딱 제외를 하면은요. 답이 뭐 1번, 3번으로 좁혀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꼬아놨느냐? 자, 7개 줄게. 여기서 옳은 거 찾아봐. 찍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1번 혹은 5번으로 답 안 할 거예요. 잘. 2번, 3번, 4번 중에 있겠지.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 꼼꼼하게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나왔는데 22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이런 유형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관세사 1차 시험이
예전에는 뭐 한 3개월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점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지고 있고요. 내는 문제 유형도 기존에 이제 3대 협약에서 많이 내던 거와 달리 무역 일반에 대한 문제도 다시 좀 가져오고 몬트리올도 좀 넣고 CMI도 좀 넣고 하면서 점점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범위를 자꾸 넓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빨리 시작을 하고 빨리 시작을 해서 이왕 빨리 시작한 거 2차까지 한꺼번에 2유예로 붙어야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역 영어를 하면서 내가 무역 실무에 대한 기틀까지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좀 유형을 보여드려서 겁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1차 시험을 어쨌든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시면은요 우선 5월 달에 시작을 하세요. 개강하는 날에 같이 시작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 겁을 놔야 돼요. 내가 어차피 모르고요 다 모르고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겁먹은 거라던가 버려놓으시고 내 눈앞에 있는 책만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책을 보고 오늘 선생님이 나간 분야까지만 꼼꼼하게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은 흘러가 있고 어느 순간 합격장을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직 내세법하고 회계학이 남아있는데 내세법하고 회계학은 관세사의 전문 분야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무사분하고 회계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내세법하고 회계학도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하면 나중에 내가 관세사로서의 굉장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세사가 부가세라던가 어떤 주세라던가 같은 내세법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이 회계학에서의 매입 원장을 보는 방법, 재고표를 보는 방법과 같은 회계학 이 논리를 잘 깨우치고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사실상. 근데 내가 그걸 할 줄 알아. 그럼 어때요? 관세사로서 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고 관세사로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세법 회계학도 열심히 해서 우리 원하는 점수 꼭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